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희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당에서는 비상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단 지도부는 사실상의 이제 자진 탈당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어떤 좀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한 3시 한 40분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윤리심판원에 입장을 한 지 뭐 한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참 뭐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예.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주장을 했던 대로 본인이 이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다시 돌아올 테니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주장을 좀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심판원장은 전 대검 감찰부장을 했었고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대검에서 어떤 불이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지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된 기구로서 당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명령을 준다던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결정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제명할 것이냐, 출당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예, 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당 윤리심판원에 어떤 획기적인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출당을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예. 한 1시간 20분 전쯤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기존의 당신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겠죠. 예, 예.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일종의 윤리위원회로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 지도부는 이 징계를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대상자인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축된 입장인 것이 일반적인 상례일 텐데 예. 지금 모습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훨씬 더 당당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 지도부가 가불관계로 표현을 하자면 을 쪽의 입장에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제발 좀 탈당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탈당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굳이 윤리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좀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됐는데 본인이 직접 당당히 걸어서 출석을 하게 되고 자신은 탈당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면서도 동시에 예. 저 의미에는 숨은 뜻으로는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잘못 윤리심판원의 판결 결과가 저한테도 굉장히 흥미롭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윤리심판원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 보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12일부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 헌금 관계, 소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예.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다. 예, 앞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안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에 징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당 안팎에서는 12일 날 열리는 윤리심판원도 너무 늦다. 그 전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왜냐? 이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소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윤리심판원에 대한 소명보다 중요한 거는 경찰 수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뭐 전화 녹취록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조사 후에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게 되면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뭐 1심에서 유죄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갈 것이고 항소심에서 대법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러면 그렇게 늘어지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게 야당으로부터 지적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올해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12일 윤리심판원도 길다.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신임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원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조금 뒷받침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결정을 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규를 보게 되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비상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윤리심판원이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비상징계권까지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윤리심판원의 징계 여부를 예측한다면 예. 오늘은 좀 어려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분들이 애당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탈당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윤리심판원 가서 판결 내리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당규 내용도 보여주셨는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해야 하는 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거든요. 징계할 수 있었으면 애진하게 했겠죠. 예를 들자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겠다는 것도 붙잡아서 제명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명해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제명을 하지 않고 제발 좀 탈당을 해달라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에 지금 얼마 전에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모종의 복잡한 이야기가 분명히 숨겨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명을 이렇게 쉽게 내리지 못하고 탈당을 간곡히 청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도부가 직접 제명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원망이 거셉니다. 자칫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끌다가는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뭐 피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비상징계권이라도 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이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약 3시간 반 정도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도 이제 경찰은 김경 시의원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뭐 글쎄요, 뭐 경찰의 수사가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많이 늦었죠. 지금 그것도 해외로 출국까지 해서 지금 열흘이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이라면 저는 범죄 증거들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는 데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관계자들하고 입맞추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늑장 수사 또 방조 수사 이 범인의 도피 행각에 대한 방조 의혹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은 이 도피성 출국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이것을 도와준 사람 이런 것까지 함께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지금 뭐 체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듯이 경찰서에 2-3시간 왔다가 들어가는 형국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이런 사건의 중요성을 봤을 때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미스테리한 지금 사건 수사 진행입니다. 예.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낳고 있는 상황에서 또 김경시 의원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또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했다가 또 가입했다 이런 것을 두고 또 증거인멸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2022년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통신 기록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김경시 의원의 실물 휴대폰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휴대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시 의원이 아무리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던 가족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귀국을 하는 도중에 또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자술서의 내용도 강선우 의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입맞추기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경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는 김경시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줬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강선우 의원만 공천을 위해서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제3의 4의 인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돈 1억도 강선우 의원이 혼자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나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정황관계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에 좀 가속도를 낸다고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 그러니까 2개의 특검, 통일교 의혹 특검, 또 공천원금 의혹 특검, 그리고 2개의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2개의 특검, 2개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네.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특검이 출범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과 연관되어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문제도 그렇고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정도면 이것은 그냥 경찰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히게 되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로부터도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시간 끌기나 이런 회피를 통해서 이 제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개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를 보면 지켜보자. 되는 것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 종교유착 의혹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신천지하고 다 같이, 그게 종교도 다 같이 우리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이미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신천지까지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번 지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신천지 그 교인들의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본인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졌다, 피해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탄핵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신천지와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병기 의원 관련해가지고 공천 헌금도 얘기를 하시는데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 3선 경찰 출신에게 부탁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할 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항소하라고 했었어야죠. 또 이번에 박지원 의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일부 항소 포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또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아무데나 활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와 검경 합동수사당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주제 넘기겠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면 되죠.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라는 것은 통일교 특검에다 신천지를 넣어서 이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신천지 특검도 따로 하고 통일교 특검도 따로 해서 분리해서 특검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병기 의원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그 3선 의원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문제라면 그분도 특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거지, 이거 특검은 받지 않고 당신들도 관여가 됐으니까 특검을 국민의힘 봐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시면 이것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3선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함께 진행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강덕구 의원, 또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언론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라고 이제 구분을 지으시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뭐 친명, 친청 뭐 이런 구도보다는 개파 없다. 훨씬 그런 구도보다는 그래도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권파, 비당권파의 어떤 경쟁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흥미로운 거는 전체 종합 1위는 강덕구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김민석 총리하고 가깝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도 또 가깝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기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지방 정치에서부터 성장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능력을 이 중앙위원과 당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흥미로운 점은 이성윤 의원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분이 당원 투표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뭐 지역위원장으로 이루어진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또 4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당의 어떤 주축이 되는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 간에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성윤 의원이 또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 지도부가 네. 당원들의 어떤 이런 거센 사법개혁과 검찰청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조절을 해 나가면서 당을 운영해 나가고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제 법 왜곡죄라든지 뭐 2차 종합특검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과 잘 조율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게 진행을 해 나갈지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저희가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잠시 뒤에 최후 진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의견을 또 밝힐 예정인데요. 이 전 장관 재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를 잠시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좀 대담을 이어가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 초반에서도 송원색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제 만난 또 상견례 자리의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여야 원내 지도부 글쎄요 앞으로 좀 협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한병도 새 원내대표가 취임한 것, 당선돼서 취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저하고도 가까운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좋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 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강선호, 김병기 특검 그리고 그런 특검들 논란을 이어서 곧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렇게 본다면 네. 여야가 협력할 일보다는 대치하고 갈등할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그 갈등 구조를 좀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대표의 잔여 임기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고 남은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어야 할 원내대표 임기의 잔여 임기만 5월 말까지는 네네. 5월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거나 문제점 여야 간의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된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의 일환으로 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당원 68.19%가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명 개정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68.19%라는 그 참여자들이 네. 득표율이라는 것이 당명 개정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당의 모습으로는 좀 어렵다. 우리가 어떤 형태라든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당명을 바꾸는 것 이전에 좀 고민해 볼 것이 네네.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잘못돼서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명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께 내놓는 비전과 정책 이 대안들이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의 주장과 국민들의 요구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이 앞서서 이루어지고 그 고민에 맞춰서 이름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선거 이전에 동시에 두 가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명 개정과 함께 새로운 당의 비전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참 잘 조화롭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지금 포대가리 이제 비유를 하면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당명 개정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당으로 예를 든다면 식당 주인이 우리가 왜 장사가 안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주방장이 음식을 맛없게 하는구나. 그리고 홀서빙하는 직원이 매우 불친절하구나. 이런 어떤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또 요리를 잘하는 주방장을 새로 모셔오고 또 홀서빙도 친절하게 하는 직원을 새로 모셔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도 바꾸고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건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예. 그리고 쇄신도 없이 그저 이름만 바꾸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가 바뀌었나라고 의심하시다가 역시나 바뀐 게 없구나라고 저는 다시 좀 평가절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금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새로운 이름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고민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단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동안에 이 연설문을 싹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경제인데 네네. 이 경제가 557회, 두 번째가 국민이었는데 532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유였는데 509회였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국민은 원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자유란 말이 사실상 가장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라는 이름을 넣어서 국민의힘의 당명을 개정한다? 그러면 저는 그나마 잊혀지고 절연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당명 개정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분석 동의하십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 상대당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저희가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 경험이 받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민주당의 비판보다는 저희 스스로의 자성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가지 현안을 더 짚어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의 핵심은 과연 이제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당에서는 이 부분과 있어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구성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함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쨌든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소청에 대한 정부 입법에 대해서 일단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당 내에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거센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지위 보장을 위한 이 수사사법관에 대한 이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문제로 또 논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공소청에서 이 검사가 이 중수청에서 이 수사관을 좀 교체할 수 있는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앞으로의 정책 의청을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짧게 평론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소청, 중수청 논란을 보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조차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대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중수청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상식적인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면서 함구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곤혹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는 우리가 개혁을 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국민 불편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점에서 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